저는 이제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삼성 리서치 AI 센터 내 데이터 애널리틱스 랩에 근무하고 있는 황인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를 이제 제가 작성한 소개이긴 한데 제가 작성한 소개를 이제 다른 분이 말씀하시는 입으로 이제 들으니까 상당히 되게 민망하네요. 제가 제목은 이렇게 거창하게 데이터로 과학하기라고 써놨지만 사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이 앞에 있는 저 황인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데이터 과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혹은 데이터 분석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나는 뭐 데이터 과학자다 혹은 데이터 분석의 전문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보통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제 험불하셔서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이제 본인이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질문을 바꿔서 데이터로 뭔가를 분석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경험이 있으신 분? 예, 제법 되시네요. 예, 그럼 혹시 데이터로 분석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를 가장 오늘 즐겁고 뭔가 얻어가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제일 마지막에 손 드셨던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를 뭐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일을 하게 됐는데 되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누구든지 도전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항상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재미와 감동 두 가지를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항상 욕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예전에는 본인 소개를 좀 해달라고 하면 항상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근데 최근에 저를 표현해주는 신조어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약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TMI입니다. Too much information의 약자죠. 가만히 있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줄줄줄 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저도 이제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뭐 이런 편이고요. 보통 TMI랑 같이 많이 오는 게 이제 설명충. 진짜 장황하게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뭐 상당히 자신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기 입실론만큼의 TMT도 있습니다. TMT 아시나요? 투머치 토커라고 우리 박찬호 형님이 이렇게 옆에 사람의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여기 입실론만큼 TMT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저의 이런 성향이 제법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그냥 저 말 많은 놈 또 왜 저 앞에서 떠들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내 적성에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들으시면 데이터 분석이랑 말 많은 거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들어보시고 뭐 동의를 하셔도 좋고 좀 아닌데 하셔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선 전기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었어요. 고등학교 고3 때 그렇잖아요. 뭐 하고 싶어? 전공 뭐 할래? 그러면 아는 거 없잖아요. 그냥 했던 거는 뭐 이과 갔으니까 수학했고 뭐 과학 4과목 중에 고르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때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를 나왔는데 제일 많이 뽑았어요. 공대 중에. 그래서 저기 가면 뭐 선택지가 더 많겠구나.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뽑겠지. 그러고 가서 이제 학교를 원래 4년을 다녔어야 되는데 5년을 다니면서 5년 다니고 중간에 이제 남들 공대생들 보통 군대 안 가는데 군대도 2년 갔다 오고 한 7년 동안 열심히 놀면서 이제 졸업을 하려고 딱 봤는데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대학을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에도 없던 대학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원래 가려다가 뭐
좀 에피소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CPS 랩이라는 데서 인턴을 하게 됩니다. CPS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까요? 네, 없으실 겁니다. 이게 저도 갈 때 처음 봤었거든요. 이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약자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저희 그 지도 교수님도 CPS의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을 할 때 마지막에 교수님 그 전공을 쓰는 난이 있어서 거기에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딱 적어서 가져갔어요. 근데 교수님이 딱 보시더니 내 전공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야? 그래서 교수님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이게 뭔지 잘 몰라. 그래서 뭔지 몰라서 연구해 보려고 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사는 이런 세계가 이제 피지컬 월드고 이제 사이버 월드는 이제 컴퓨터 안에 있는 세상들. 그래서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기술을 하겠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쓰는 거 뭐 앞에서 실제로 물건 움직이는 거 다 하겠다라는 뭐 그런 취지의 그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한 20년 전쯤에 그 마법의 단어 같은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CPS가 들어가면 뭐 미국에서 이제 정부 과제 다 되고 뭐 요즘 AI 같은 거죠. 넣으면 뭐 다 되는 그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로보틱스를 하는 쪽이 있었고 컴퓨터 비전을 하는 쪽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둘도 아니고 가운데에 끼어서 스마트 기기에서의 뭐 상황 인지 뭐 그런 걸 했었습니다. 센서 기반으로 뭐 동작 인식하고 뭐 그런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 2012년부터 제가 2018년 2월에 하기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얻은 게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타이틀이고요. 제가 약간 명예욕 같은 게 있어서 박사학위 그게 되게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틀을 하나 얻었고 또 하나는 이제 잘 포장하는 능력을 익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셋업하고 그래서 이 과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 그거를 들고 가서 결국 논문을 쓴다는 거는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거를 이게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인 걸 들고 가서도 이거 의미 있는 거다.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이제 논리력 뭐 좋게 포장해서 논리력을 이제 익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졸업을 하기를 딱 받자마자 뭐 친구들은 연구실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이제 포닥도 가고 뭐 공부도 더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공부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고 뭔가 연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1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삼성 리서치 쪽이랑 같이 과제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연이 닿아서 이제 그 랩의 면접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총 3군데 서로 다른 랩의 면접을 봤는데 처음에 봤던 게 이제 컴퓨터 비전 쪽이었고 또 하나가 센서 랩이라고 해서 제가 진짜 했던 거, 제가 대학원 6년 동안 했던 거 그거랑 관계된 거를 하는 랩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면접을 봤던 게 이제 데이터 아날리틱스 랩이었습니다. 사실 앞에 두 개가 저의 전공이랑 훨씬 더 잘 맞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었어요. 이제 너무 잘 하지도 못하고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잘 하지도 못하고 이걸로 내 앞으로 커리어를 가져간다? 자신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때 상황에서는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아날리틱스 랩을 가야겠다라고 하고 인사과에서도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제일 맞는 데이터 아날리틱스 랩은 좀 다르시지 않으세요 전공이?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게 얘기했죠. 아닙니다.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일이 맞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면접을 이제 끝나고 저희 이제 랩장님이 임백준님이 저희 랩의 이제 랩장님으로 계시는데 여쭤보셨어요. 데이터 아날리틱스 랩 이거 본인 전공이랑 좀 다르지 않아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생각해도 참 스스로 생각했을 때 참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센서를 보는 거나 이런 뭐 로그 사용성 데이터든 뭐 기기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든 그런 걸 보는 거나 결국 분석하는 거는 숫자로 똑같은 거 아니냐. 숫자를 넣어서 숫자를 뽑는 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데이터 애널리틱스 랩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이게
작년 8월부터 제가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만 1년이 안 됐죠. 예, 지금 첫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상 데이터 애널리틱스 랩에 딱 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데이터 과학자 왔다고, 데이터 분석가 왔다고. 데이터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생소한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 과학자도 과학자잖아요. 제가 과학자가 될 거라는 거는 상상도 안 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쯤에 자기 장래 희망의 과학자라고 적은 게 제 인생의 마지막 과학자였거든요. 제가 과학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저한테 과학자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래, 데이터 과학이라는 게 뭔지는 좀 개념은 잡고 가야겠다. 그래서 고민을 막 해봤어요, 혼자. 이거는 그냥 웃자고 넣어놓은 그림이고 제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 자연 현상의 숨겨진 원리를 찾는 거잖아요. 데이터 과학이면 정말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 안에 숨겨져 있는 뭔가 법칙이나 그런 이치 같은 걸 찾아내는 게 아닌가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지금 그냥 가만히 연구하고 계실 저희 교수님을 또 소환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고 CNN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이 처음 딱 나왔어요. 그때 이제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해서 매년 1000개의 이미지를 놓고 이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를 갖는 건지 어떤 이미지인지를 이렇게 판별을 하는 그런 챌린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고 CNN을 기반으로 한 그 방법을 딱 들고 왔는데 이게 스테이트 오브 아트를 빡 찍어버린 거예요. 몇 퍼센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성능이 빡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딥러닝이 막 떠가지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똑똑한 친구 하나가 이제 교수님한테 들고 왔죠. 들고 와가지고 교수님, 저희 딥러닝으로 뭐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수님이 그때 그 당시 말씀하셨던 게 딥러닝은 사이언스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그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막상 데이터 과학자가 도대체 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이언스가 아니야? 딥러닝은 사이언스가 아니야? 왜 사이언스가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딥러닝, 지금도 좀 그렇긴 하지만 딥러닝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아니면 일반적인 뉴럴넷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푼다고 하면 그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을 넣었고 저는 그냥 밖에 나가서 웃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어넣고 나는 모르겠고 출력 내놔. 이게 딥러닝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거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이게 웃자고 간단하게 한 얘기인 거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데이터 안에 이제 숨어 있는 어떤 법칙을 찾는 일을 이제 해야겠구나. 그걸로 이제 마인드셋을 딱 했죠. 그러고 나서 또 막 구글링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벤 다이어그램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뭐 해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뭐 다 해야 되나?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저는 대충 요 정도에 있더라고요.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정의하는 말 중에 스태티스티컬 매터메틱스 중에서는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편이고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 프로그래머 중에서 그나마 수학을 좀 잘하는 사람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한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다양하게 뭐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 뭐 수학적 백그라운드도 있고 비즈니스 마인드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라고 되게 좋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나쁘게 얘기를 하면 이도저도 아닌 그런 거죠. 저는 이도저도 아닌 좀 느낌이에요. 지금은 저도 이제 커가는 중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이것저것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머신러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이렇게 막 붙어 계신 분들도 많고 여기 이렇게 막 붙어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게 약간 밑에다 그린 게 진짜 이도저도 아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이도저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말아주세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 예. 그래서 저는 랩내에서는 약간 컴맹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게 뭐 파이썬이나 연구실에 있으면 뭐 멜랩으로 맨날 했었고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C, C++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먼 길은 여기 있더라고요. 비즈니스 마인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 분석을 해서 들고 가면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막 피드백을 주는데 좀 안 와닿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잘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생각은 또 그렇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1을 넣으면은 2가 나와야지. 1 다음에 왜 3이 나와? 뭐 이런 식이에요. 나는 데이터를 1을 넣고 2가 나오는 모델로 학습을 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비즈니스 마인드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일단 알아들어야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릴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겠다. 뭐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잠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예전에 했던 일들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센서를 가지고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이게 접니다. 이게 좀 옛날에 좀 그나마 좀 파릇파릇할 때 전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동작들을 이제 카메라도 찍고 손에다 센서 달아서 이렇게 이런 동작들 구분하는 거.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막 진동을 울려가지고 이게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물체가 어떤 타입의 물체인지 구분하는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한 이유가 제가 이걸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여기 붙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막 팬시하게 만들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뭐 프로그래밍을 엄청 잘해서 이 해당 알고리즘 옵티마이제이션을 엄청 잘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머리를 쓴 거죠. 꼼수로 학위를 땄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잘 없거든요. 데이터가. 벤치마크 데이터셋 벤치마크 데이터셋이라고 하면 이제 잘 예쁘게 딱 깎여져 있는 예쁜 데이터 그런 거고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면 제가 답을 알잖아요. 제가 뭘 풀고 싶은지 제가 다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이렇게 깎습니다. 예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앞뒤로 영상 다 자르고 센서 값도 다 자르고 딱 동작만 딱 잘라가지고 뭐 이 데이터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회사를 간 것도 하나 이유가 있거든요. 데이터 모으는 게 되게 고통스러워요. 혹시 이렇게 데이터 모아서 뭐 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게 되게 인정도 못 받고요. 너는 박사 한다고 하더니 뭐 맨날 데이터만 모으고 있냐? 뭐 이런 그리고 자격지심도 엄청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 때 마지막에 다른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데이터 모으느라 고생했네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 가면 이제 데이터 잔뜩 있겠지, 왕창 있겠지, 신난다. 딱 갔는데 가보니까 데이터가 진짜 이거 예상했었어야 됐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이 엉망진창이라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이게 사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부터 저같이 뭔가 목적이 딱 있고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해보신 분이 이제 수집에 참여를 하면 이제 고민을 해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모아봤자 쓸모가 없겠구나. 내지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보통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시죠. 아니면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일단 뭐 요즘에 데이터 핫하다고 하니까 일단 모아는 보자. 모아는 보고 데이터는 지금 쌓였는데 뭐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의뢰를 하시죠. 들고 이렇게 오십니다. 이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로 좀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데이터가 있는데 뭐라도 좀 해주세요 같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워딩은 아니고 이거로 어떤 의미를 좀 뽑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과장해서. 그래서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냥 뉴메릭한 데이터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숫자 1,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플로팅 넘버로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이제 실제로 현업에 가서 본 데이터들은 뭐 뉴메릭한 데이터도 있고 엉망진창인 걸 일단 차치하고 뉴메릭한 데이터도 있고 이제 막 카테고리한 데이터도 막 섞여 있습니다. 뭐 이 사용자가 남자다 여자다. 근데 이게 또 예쁘게 1, 0으로 이렇게 잘 코딩이 돼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메일, 피메일, 남자, 여자, 남녀 뭐 규칙도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제 그걸 하나로 통일시키는데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그리고 입력 출력의 관계도 이제 저는 관계가 있게 모았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실제로 받아보는 데이터는 이게 진짜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게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데이터를 자주 보시는 분들한테 가서 여쭤봐도 모르겠다고 대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뭐 까서 뭔가를 보신 적이 없다 보니까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이런 대답이 오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게 제가 정말 간과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뭐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런저런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는 결과만 딱 잘 나오면 됐습니다. 딱 보는 건 accuracy. 그리고 했을 때 눈으로 봤을 때 결과가 잘 나오는지 얘 1번으로 잘 됐네, 얘 2번으로 잘 됐네, 이게 중요했는데 와서 보니까 결과가 잘 나와도 하나 이상하게 막 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이제 들고 와서 여쭤보십니다. 얘는 왜 값이 이렇게 나왔나요? 근데 이게 모델을 잘 만들었으면 이제 설명이 되는데 가끔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친구들이 나타나요. 항상 삶이 그렇더라고요. 그 예상치 못한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뒤에 이제 제가 했던 일을 구체적으로는 설명 못 드리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차이점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회사가 이게 자료를 그렇게 막 퍼준다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자료를 이렇게 막 공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결제를 올리고 막 해서 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서 문제 될 만한 거는 제가 다 뺐거든요. 그래서 되게 글자만 많을 수 있어요. 좀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논문을 써서 논문이 제발 억셉트 됐으면 좋겠는데 억셉트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실었습니다. 문제 될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특허도 나가고 뭐 그랬으니까 문제 될 거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딱 오자마자 했던 일이 에어컨 전력량을 예측해 주세요였어요. 전력량 예측을 해주세요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로우 레벨 단계에서 그 문제가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데이터는 벌크로 들어오고 이게 센서들이 이런 여기 보시면 뭐 전력 소비량, 뭐 최대 희망 온도, 최소 희망 온도, 뭐 그리고 이제 외부 인자들, 뭐 일기예보 API에서 뜯어온 이런 외부 인자들 막 이런 게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싱크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싱크가 안 맞고요. 샘플링 레이트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리고 샘플링 레이트이 그냥 다르면 또 그나마 그래 뭐 타임 이렇게 해서 맞추면 되지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마다 자주 들어왔다가 뭐 자주 들어오는 친구, 뭐 늦게 들어오는 친구 이렇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주 들어오다가 갑자기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다가 또 막 뜨문뜨문 한 번씩 들어오다가 또 갑자기 막 쏟아져서 들어오고 그것도 대중이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알려준 대로 뭐 12시에 한 번씩 무조건 데이터가 올라올 겁니다. 그랬는데 열어보니까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오면 어떡하라는 거지?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랬더니 글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데이터 분석가의 영역이 제가 생각했던 건 요만큼이었거든요. 딱 값 넣어가지고 출력해주고 요거 이제 잘 설명하면 되겠다 요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문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떤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나중에 설명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를 딱 받아봤는데 일단 데이터는 엉망진창이었고 요거는 이제 뽁짝뽁짝 잘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하루 단위로 데이터를 딱딱딱딱 끊어가지고 하면 그나마 데이터를 많이 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하루 단위로 데이터를 끊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고 봤어요. 봤는데 이게 지금 이 가로축이 전력량이거든요. 하루 동안 쓴 전력량 그리고 이제 y축이 누적 개수. 그러면은 요 값에 지금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래서 요 0 정도 하루에 0 정도 쓰는 사람이 그 이벤트가 한 250개 정도 된다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여기 1번 구간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번 구간은 이제 헤비 유저들 막 난 에어컨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막 하루 종일 에어컨 트시는 분들.
하루에 12.5kW를 쓴다고 하면 그 풀랭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12.5면 한 풀랭으로 24시간 트는 경우가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잖아요. 이게 1번도 잘 맞추고 2번도 잘 맞추고 3번도 잘 맞추면 좋겠지만 그런 모델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요구했던 게 리퀘어먼트가 딱 두 개가 있었어요. 뭐 전력량 예측도 전력량 예측이지만 이제 리퀘어먼트가 하나는 원 모델로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 모델로 해주세요.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여서 일단 원 모델 다른 건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원 모델로 해주세요였어요. 원 모델로 하려면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거든요. 원 모델로 얘도 맞추고 안 됩니다.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얘를 좀 잘 맞추려면 얘가 망가지고요. 이쪽을 잘 못 맞추고요. 이쪽을 잘 맞추려면요. 이쪽을 잘 못 맞춰요. 원 모델로 만들었을 때 저희가 이제 제안한 방법은. 그러면 이제 물어봤죠. 모르면 가서 물어봐야죠. 물어봤죠. 이제 헤비 유저들을 잘 맞추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라이트 유저를 잘 맞추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거는 당연히 그쪽에서 이제 대답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둘 다 잘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거 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말씀을 하시길래 이건 어떻게든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구멍이 없는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거는 얘네들을 이제 메저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보통 이제 리그레션 문제를 풀게 되면 RMSE나 MA를 많이 쓰거든요. RMSE라면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라서 RMSE로 가면 얘네들이 되게 작아져요. 1보다 작은 값들, 오차가 1보다 작으면은 1보다 작은 값 제곱하면 작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MA 큰 값들 같은 경우에는 막 증폭이 돼서 엄청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메저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재밌는 게 리그레션 문제인데 이게 정확도로는 표현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가 차이가 났는지가 중요한 건데 정확도로 이게 뭔가 메저가 필요하시다고 하시니까 이제 위에 분들은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이게 슬라이드 한 번, 두 번 해서 앞에 5분 딱 보고 안 보시더라고요. 5분도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딱 이게 필요한 거죠. 에큐러시 98% 뭐 이런 게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바운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맞춰야 되는 값에 몇 프로 이하면은 맞은 걸로 치자. 그래가지고 에큐러시 만들어가지고 에큐러시 뻥치기로 했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학원 동안 이 포장하면서 배운 게 그렇게 쓸모없는 건 아니었구나 생각도 들고 저도 이제 세뇌를 당해서 그런 건지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백날 뭐 이게 오차가 해서 뭐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오차가 나오고 뭐 이거 설명하다가 진 빼는 것보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기준을 들고 가서 이거 정확도 측면에서 보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조그맣게 당구장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남기는 거죠. 아시죠? 그 뒤에, 설명서 뒤에 조그맣게 써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양심이 없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양심은 지켰습니다. 이게 데이터 조작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변명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모델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밑에 잘 안 보이시죠? 뒤에 이거 좀 올려서 그렸어야 되는데 그 머신 트랜슬레이션 쪽에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 있어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여기다 적용을 하면 딱 되겠다 싶어서 그대로 가져다가 썼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잘해요. 제가 유일하게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런 걸 잘합니다. 이게 알고리즘 만들고 이런 거는 진짜 젬병이고 남이 어디 해놓은 거 그 도메인에서 안 한 거 여기 잘 갖다가 적용하는 거는 제가 상당히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썼어요. 가져다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이렇게 왜 만들었느냐 이제 이유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 딥러닝을 쓰면 여기 이제 피처 깎는 일을 안 해도 돼요. 여기에 좀 일이 덜 들어갑니다. 컴퓨터가 이제 알아서 해주죠. 그래서 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러면 되니까 이제 귀찮은 마음에 이거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의 지적 허영 같은 거죠. 이제 왔는데 데이터 분석 전문가, 막 딥러닝 전문가 막 이렇게 회사가 저의 자존감을 막 올려주더라고요. 입사를 딱 하니까 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막 썼습니다.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막 이러면 이제 못 알아듣겠지 막 이러면서. 근데 알아들으신 분이 얼마나 계셨는지 확인은 안 해봤지만 한 절반 정도는 처음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했다 했는데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과를 설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거 이상하게 튀어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못하죠. 이 모델 이제 또 설명하려면 또 모델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설명력을 이제 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줄 수 있게 모델을 하나 더 갖다 붙여가지고 뭐 그런 연구들이 많거든요. 그거 하려면 또 시간 또 제법 걸릴 텐데, 그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이날은 날씨가 이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거고요. 얘는 뒤에가 이제 데이터가 뭐 적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았죠. 딥러닝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이게 처음에 귀찮아서 했다가 된통 당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적 허용은 여기까지만 딱 부리는 걸로, 부릴 허용도 없기도 하거니와 부리는 걸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또 좀 골 때리는 일들이 생겨요. 이게 시퀀스 투 시퀀스로 만들면 이게 한 번에 7일치 그 출력이 한 번에 다 뱉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7일치를 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D 플러스 1이 제일 오차가 적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일 가까운 애들부터 오차가 제일 적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막 갈수록 작아져요. 그래서 내가 이 모델 잘못 만들었다, 망했다, 다 됐다고 했는데 이제 망했다 했는데 이게 이렇더라고요. 혹시 이거 왜 이런지 짐작 가시는 분 있으실까요? 왠지 이런 것 같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이거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심슨 패러독스라고.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 그냥 빵 밀어놓고 경향성을 쳐다보면 얘는 이게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고려를 하고 있지 않는 팩터들을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이 데이터를, 이 출력값을 내주게 하는 팩터들을 모두 다 고려를 안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코릴레이션만 딱 계산하고 마이너스 0.74 이거 커지면 작아지는 거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 다른 군집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양의 코릴레이션을 가지는 애들이 전혀 다른 피처들을 가지고 이렇게 뿌려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책에서만 봤던 내용인데 실제로 와보니까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야구를 예로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거 그냥 구글 심슨스 패러독스 치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더 찾아보시면 되는데 데릭 지터 아시나요? 데릭 지터랑 데이비드 저스티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둘의 선수를 타율을 보면 뒤에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2할 오픈 3리 3할 1푼 4리 3할 2푼 1리 그럼 그냥 이 숫자만 보면 이 선수가 더 잘하는 선수 같거든요. 근데 보시면 타석수가 달라요. 그래서 합쳐놓고 보면 분명히 두 시즌 다 이 선수가 더 타율이 높았는데 통합 타율은 데릭 지터가 낮습니다. 그냥 숫자만 보고 있다가는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죠. 물론 둘 다 훌륭한 선수지만 와서 얘 데리고 가, 얘가 타율이 훨씬 좋아 이렇게 보여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시겠습니까? 둘이 있는데 얘 더 비싸게 팔면 사시겠어요? 사실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이것만 놓고 봤어요. 물론 이것도 되게 문제가 있는 말이죠. 지금 제가 하는 거는 타율이라는 것만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지만 LG 트윈스를 1994년부터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답없는 팬입니다. 예전에 한창 잘하셨던 이 왼손 투수들 3명이 있어요. 방어율이라는 지표로 투수의 능력을 가늠을 하는데 방어율이라는 거는 이 선수가 9이닝 던진다고 쳤을 때 몇 실점 할 거냐예요. 그럼 딱 보면 난리 나죠. 9이닝 던지면 7실점 하는 선수 3.92, 3.8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투수 등판시킬래? 라고 하면 그냥 방어율만 보면 이 선수나 이 선수를 등판을 시키겠죠? 근데 데이터를 이제 까봐야 됩니다. 이 류택현이라는 선수는 방어율이 높기는 한데 보면 이닝 수가 4.2이닝밖에 안 던졌어요. 표본이 되게 적죠. 그리고 IRS라고 해서 요건 이제 승계 주자를 몇 %나 내가 들여보냈냐예요. 그러니까 방어율에는 자기가 그 루에 올린 주자들만 계산을 하지 앞에 선수가 올려놓은 주자들이 들어오는 거는 방어율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분식회계를 한다고 투수들 분식회계하는 투수들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보면 올라와가지고 앞에 막으라고 올려놨더니 주자 만루해서 3명 다 들여보내고 자기는 삼진 3개 딱딱딱 잡고 내려와요. 그러면 방어율은 빵. 방어율 빵. IRS 100%. 물론 이게 보통 이제 낮으면 잘 던지긴 하지만 뭐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걸로 다시 돌아와 보면 얘가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안 보고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오차율을 봤더니 그러니까 오차율 20% 미만인 비율을 봤더니 이건 또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했나? 그러고 봤더니 이게 8월달 날씨를 8월달 전력량을 분석을 한 건데 8월달에 가면 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타겟값 자체가 되게 작아지는 경향이었던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8월 15일 이후로 갑자기 비가 미친 듯이 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무슨 되게 선선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숫자만 밀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제가 생각보다 또 말이 또 이렇게 많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별로 없네요. 뒤쪽은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죠. 저런 문제들도 있고 이제 결과를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이거 어떻게 들고 가면 믿을지 그래서 여러 온갖 꼼수들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갔더니 우리 리소스로 그거 못 돌려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모델로 만들어주면 다 될 줄 알았더니 그래서 뭐 모델 또 축소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존재하지 않는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지금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는 온고잉 웍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 분석도 자동화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뉴럴넷 같은 경우에 뉴럴 아키텍처 서치를 사용을 하면 뭐 네트워크까지 막 짝짝짝짝 만들어주는 그런 연구도 있고 그거 말고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피처 깎고 모델 만들고 모델 넣었다가 빼고 이게 엄청 티디어스한 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자동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되고 있고 여기 지금 사이킨런 많이 들어보셨나요? 사이킨런은 아시나요? 사이킨런이라고 되게 잘 되어 있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오토 사이킨런이라고 해서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들이 있어요. 그냥 넣고 그냥 돌리면 결과가 나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티팟이라는 것도 이제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거고 구글에서도 오토ML이라고 해서 이거 돈 받고 이제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혹시 만약에 데이터 분석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오토 데이터 아나리틱스 쪽에 있지 않았는데 그쪽으로 쫙 넘어가면서 저는 약간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데이터 과학자 이제 필요 없나요? 나 잡 잃는 건가요?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다기보다 역할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패러다임이 좀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할 일 많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전처리도 해야 되고요. 프리프로세싱이 원래 80%예요. 80%. 예. 그래서 제일 전처리는 이제 장관으로 넘어오고 물론 중요합니다. 전처리도 전처리고 이제 입력을 넣어서 출력에 다는 이렇게 블랙박스 모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오토ML 뭐 이런 거 쓰면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1357 1, 2, 3, 4를 넣어서 1357을 나오게 하는 이거 만들어 줘 딱 했는데 얘가 이러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옆에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오토 툴이랑도.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요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요쪽 비즈니스 마인드 쪽을 좀 가져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공대생이지만 요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가려고 하는 요런 힘법사 같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스탯 잘못 찍으셨죠? 한참 잘못 찍으셨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이게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는데 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얘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데이터가 이제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저는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었어요. 가면 이제 데이터 많으니까 좋다. 근데 그 중에 쓸만한 데이터는 너무 소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쓸만한 데이터를 찾은 다음에서도 그 안에서 또 의미를 찾는 거는 또 다른 일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딱 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마지막으로 이제 맺은 말을 하자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세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뭘 공부를 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근데 다행히도 제가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되게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학을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시작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히 시작을 하시면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가 갖춰야 할 덕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제 생각입니다. 뭐니 해도 포장력인 것 같아요.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 이걸 어떻게 잘 전달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납득을 할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하면 좋은가요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면 좋을까요?라는 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혹시 이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금방 가봐야 되긴 하지만 가는 길을 붙잡고 그만하세요, 도망쳐 이렇게, 아니면은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